그런 대학들은 사실은 정부가 일종의 블록 펀딩으로 주는 기본적인 교육 지원금 100억도 안 돼요. 큰 사립대학도. 그런데 모든 걸 다 보고하게 하고 또 뭐 이렇게 그죠? 간섭하는 게 참 그게 빨리 좀 풀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주제로. 그 얘기는 너무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예, 그러면 저기 한 5시간 영화를 찍어야 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방금 소개받은 포항공대 정우성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물리학 전공을 했는데요. 물리학 중에서도 데이터를 좀 다루는, 그래서 복잡하게 모델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야를 했고요. 예,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 주된 대상 중에 하나가 서지 정보라든지 특허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기술 예측이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도시와 연계된 발전 이런 거를 주로 데이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정책 분야 활동을 좀 늘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에서는 제가 원래 처음에는 기술경영대학원 소속이었고요. 그게 저희 학의 이 조정으로 인해서 산업경영공학과랑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경영공학과에서는 기술경영 정책 쪽을 이제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인력 양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산업계나 이런 데서 이제 인력 얘기하고 이럴 때 사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교수들 얘기가 얼마나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부터 시작해서 직장까지 학교에만 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만 있어서 제가 교사나 교수가 진로 지도를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회 경험이라는 게 대학이라는 것도 회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한이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아무래도 대학의 인력 양성이 대학 입장에서의 얘기나 이런 게 좀 많을 거고, 그래서 아마 대학 입장에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특히 그리고 제가 있는 포항공대를 비롯한 이런 이 소위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의 고민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토론도 좀 나눠보고, 저도 좀 더 많이 좀 아이디어도 얻고 학습도 하고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모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마 이게 뭐 사람뿐이야라고는 동의 안 하실지 몰라도 사람에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이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사회시간부터 배워왔던 천연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라고 배워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우리나라입니다. 사람이 이 산업을 만들어내고 부지런히 이 선진국의 산업을 추격해가지고 이거를 기술을 획득을 하고, 그리고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국산화를 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을 만들고, 이런 산업 기술 시대에서부터 지금은 이렇게 이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경제 시대까지 모두 다 이 과학 기술이 근간이 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뭐 흔히들 우리나라가 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또 농담으로는 저 우리나라 그 경쟁력이 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가끔 농담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달리 좀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쟁이 심해서 남들이 저렇게 하면 우리가 저거보다 더 잘해야지, 이게 이웃 간의 경쟁도 되고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도 돼서 우리는 뭐든지 1등을 해야 되는 나라니, 사실은 그러한 우리들의 이 욕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이 돼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경제력, 국력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 사회에서 사람과 관계돼서 이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이 중요한 해결해야 되는 사회 문제 뭐예요 얘기하면 첫 번째로 꼽는 게 이 저출산, 그리고 그로 인한 고령화 문제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구가 줄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줄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성장 시대로 가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잘못한 정책 이러면 인구 정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어릴 때는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뭐 이런 그거가 기억나는 세대이긴 하거든요, 저도. 자, 근데 이제 뭐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이 구조조정, 지금 급격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빨간불은 이제 켜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여러 현장에서 현실로 느끼는데요. 사실 이거 이전에 사람과 관계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사람과 관계돼서 이미 빨간불이 켜진 분야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얼마 전에 그 9월 초에 조선일보에서 그 미스매치, 채용 미스매치라는 특별한 기획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리즈를 조선일보에서 준비를 저쪽 그 신문에서 취재하는 얘기도 듣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이랬는데요.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이 그래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소개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기사에서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조사를 좀 더 해보니 원하는 인재를 뽑는 기업은 20% 뿐이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좀 더 초점을 맞춘 거는요. 이공계, 그러니까 이과 인력이기도 하지만 이공계 연구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산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력해서 이제 기업 연구소에 있는 CTO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사 부서도 그거와 관계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직종에서도 뽑고자 하는 연구 인력, 생각보다 보면 연구 인력은 그래도 좀 수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많이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지금 보면 상반기에 기업의 한 70% 정도가 채용에 실패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연구 현장이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 상기업에서 이제 대기업은 일부였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거는 우리 산업의 탄탄한 허리를 구성하는 중견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주로 많이 다뤘고요. 다만 기업은 이렇게 사람 구하기 힘든데 이 청년들은 아시다시피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 갈 데 없어요 하는 이 서로 사람을 못 구하고 직장을 못 구하는 이러한 양방향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좀 꽤 됐어요. 지금 현재 이 정부도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정부 출범할 때 그 즈음에 4차 혁명이라는 게 이제 이슈가 크게 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도 많이 내리려고 했는데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요 얘기를 처음 했던 게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인수위 역할을 했던 거기서 한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발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중에 일부이긴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가령 IT에 기반하고 뭐 지능화 사회를 이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기술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요소인데요. 제가 그때 발제 준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언제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는지 정확히는 네이버에서 이런 옛날 신문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제가 이 능력이 되는 검색 능력 하에서 가장 오래된 기사를 찾아봤더니 1983년 8월 달에 매일경제에 한국 4차 산업혁명 문턱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4차 산업으로 검색을 하면 4차 산업과 또 4차 산업혁명이 다르잖아요. 그죠? 4차 띄움표를 하고 산업혁명이니까 산업혁명이 네 번째 있는 거니까 4차 산업은 1960년대에도 검색이 돼요. 자,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83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아시아에 뭐 싱가포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IT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할 것이고 이 나라들이 유망하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생각보다 내용이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IT 기술을 가지고 기존 산업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신산업을 만들어서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러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여러 측면이 있겠으나 알파고 같은 이런 인공지능 가지고 이제 바둑 두는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공지능의 무서움이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우리가 즉 통제되지 않는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시대가 열릴지 모른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는 기술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바뀌고
어쩌면 이게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올지 모르고, 근데 극단적인 상황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를 바라보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기술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저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저게 이제 그 기원전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로 인구와 사회 발전 지수 이런 거를 그림을 그린 건데요. 보시면은 농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꾸준히 일어나면서 사회가 발전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데요. 요 고조선이 생겼던 이때쯤부터 발전이 거의 없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증기기관차가 나오는 기관이 나오는 이쯤부터 급격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로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이 발전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인구도 늘고 기술도 늘고, 근데 저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령 반도체에서 직접도가 무어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그 기술 주기가 갈수록 더 짧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가령 어찌 보면 예전에는 추격형 혁신을 얘기하다가 탈추격형 얘기를 하는 이런 정도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다른 대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걸 맞이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 IT라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어찌 보면 새마을운동 같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잘 살아보고 모든 것을 다 이 혁신하자는 것처럼 이렇게 빠른 변화에 어떻게 적용할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보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대학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 이것도 역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기획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뱁새와 항새의 경쟁 있죠. 이 다리가 짧고 다리가 길고, 저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 분들하고 달리기 경쟁을 하려면 이 다리를 빨리빨리 움직여야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 이 신문 이 제목을 보면 전기차가 달리는데 대학은 기름차만 가르친다. 일본을 잡으려고 만든 7, 80년대 커리큘럼으로 21세기 공대생을 가르친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대학이 가르치는 과목들이 과연 이 산업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첨단 기술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항상 아까 그 사람들을 제대로 못 찾는다는 게, 대학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워오고 학문을 배워와도 기업에 왔더니 몽땅 다 새로 가르쳐야 되고, 이게 아는 게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최신 학문을 가르치세요. 이러한 이슈들이 제기가 됐죠. 바로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대학에 있어 보면 이런 산업에서 벌어지는 이런 빠른 기술 변화를 못 쫓아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대학과 기업이 얘기하는 기술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TRL이라고 하는 기술 이 개발 정도도 대학이 결국 관장하는 부분은, 저는 대학이 하는 거는 기초 응용 개발 연구로 보면 몽땅 다 기초죠. 응용이 일부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잘 모르시고 이 과제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 NTIS나 이런 정보를 넣을 때 본인이 개발이라고 막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발은 사실은 대부분 기업이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연구 중심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에 조금 더 이 무게가 실려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TRL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기초 영역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하고 있는 최신의 개발 연구를 다 이해하기도 무리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대학이 그런 개발 연구까지 하는 그런 이슈들을 내용들을 대학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있는 교수들 평생 대학에만 있어서 사회를 잘 아는지 진로를 잘 아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처럼, 바로 산업 현장에서 바로바로 일어나고 있는 기술 전쟁을 대학 교수들이 다 쫓아가기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왜 아까 그것처럼 과목들이 옛날 과목들만 가르치는가 라는 이슈입니다. 물론 대학 교수들이 얘기하는 건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가르치고요 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학 과목에서 1, 2, 3, 4학년 과목 정도를 보면 1, 2, 3학년 정도는 조금 더 기초적인 걸 가르치는 부분들이 모든 학과에서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3, 4학년 같은 경우 이쯤에 가면
뭔가 이제 산업에서 끌어오는 이런 지식들을 완전 이 현장에서 다 이해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켜주는 교육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기업체가 100% 만족하는 교육을 대학이 한다는 거는 원래 안 되죠. 언제나 이렇게 서로 간에 입장차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과 과정을 도입하고 교과 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많이 이 사례로 예를 드는 게 미국에 있는 올린공대, 보스턴 근처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리고 미네르바 스쿨, 이런 학교들을 많이 예를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올린공대나 미네르바 스쿨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올린공대 같은 경우는 1년에 입학생이 한 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생이 한 300명 정도 규모, 그리고 교수가 한 30명. 굉장히 작은 학교입니다. 여기 이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만 벤치마킹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많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학교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소수정예 교육이라는 게 더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학생들한테 다 프로젝트를 나눠주고 교수들이 1대1로 붙어갖고 다 지도를 해주는 상당히 교육 중심적인 학교이고, 그러고 학과도 역시 전자컴공, 기계, 그리고 바이오 재료 중심의 공학 정도의 굉장히 압축된 그런 전공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 많이 강조하는 건 알려져 있는데 뭐 창업한다든지 그런 이제 좀 여기 보시면 이학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실용적인 거에 많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경영이나 인문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주변에 학교가 많으니 그런 타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올린공대의 저 교과 과정을 정말로 100% 벤치마킹 해갖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한다라는 거 생각보다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왜? 우리나라의 이미 큰 대학들이 올린공대처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네르바 스쿨 이런 경우도 캠퍼스가 없습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이버 강의를 하긴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고 토론식 수업을 하고 그 학생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각국의 문화도 익히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들이 저렇게 교과 과정을 계속 바꾸는 아주 뭐라 보면 정말 안 바뀌는 극단적인 대학이 이쪽에 위치한다면 올린공대나 미네르바 스쿨 같은 거는 굉장히 자주 바꾸는 이런 대학들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데에 대한 반성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기업의 이 창업주께서 기부를 하셔서 한국의 미네르바 스쿨을 태제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사회 전체를 보면 이런 대학들이 주는 신선함도 있고 이런 대학들이 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이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교과 과정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거를 모든 대학들이 노력은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대학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나 변화하기 힘든,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잘 안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토론식 수업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프로젝트식 수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저게 과연 취업에 도움이 될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게 어찌 보면은 뭐 학벌 위주로 해서 졸업한 학교가 뭔지 보고 취직하고 뭐 그런 게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률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대학에서 논문이 얼마가 나오고 특허가 얼마 나오고 대학 랭킹 매길 때 보면 뭐 국제와 외국인 학생이 얼마나 많고 국제적인 인지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공학교육인증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다 가르치는지라는 거는 있는데요. 이게 기초를 얼마나 가르치고 전공 선택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강의에서 얼마나 새로운 걸 도입을 하고 있는지, 소위 강의 평가라는 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데 또 만족도하고 이런 관점에서 강의가 어떻게 끊임없이 바뀌든지 새롭게 반영한다든지 이런 거의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교수 입장에서 보면 1년에 강의를 몇 과목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과목을 끊임없이 개발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별로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람인 이상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이 과목들을 좀 가르치는 거에 좀 매몰되기 쉽고,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시면 이 승진 다 하고 이러시면 조금씩 새로운 과목을 시도해 보시는 분들도 있으나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덜하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교수님들 막 이제 박사학위를 받거나 산업체에서 뭐 학교를 옮기셨거나 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강의를 접목한다기보다는 평가제도에서 소위 SCI 논문을 몇 편 더 쓰고 이런 것들을 해갖고 평가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사실은 대학의 강의에 이런 좀 혁신을 계속 주는 이런 거를 막는다기보다는 동기부여를 안 시키고 있는 제도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공계 인력 양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 부처도 있고 그리고 각자 뭐 전문가들도 각자의 전공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서 각자의 정의대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가령 우리 저기 이공계 인력이 몇 명이에요 이러면 몇백만 명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몇십만 명이나 몇만 명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 개발하는 분들 이러면 한 몇만 명 얘기하는 분 있고요. 학사 인력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업 연구소 계신 분 몇백만 명.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과 인력 다 치면은 수천만 명이라고. 사실 이렇게 좀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공계 인력 정책할 때도 정책에서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많이 따지는데 이 양성 정책이나 수급 정책에서도 이게 굉장히 섞여가지고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마다 똑같은 용어인데 다른 영역을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급 연구개발 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인력이 있고 그리고 산업기술 인력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이제 인력을 좀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게 어떤가인 건데 고급 말고 이제 중급 인력 이렇게도 부르는 게 사실 조금 더 이해는 쉬우나 이제 적절한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사급이라든지 이런 인력들 그리고 기능 인력 사실은 현장 기능이라는 것들도 인력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이게 각 정부가 이 관할하는 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정책을 펼치다 보니 현장에선 대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서 기획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R&D 인력이 모자란다를 과학기술 인력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때는 산업기술 인력, 대졸자를 얘기하면서 과학기술 인력이 모자란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정책이 조금씩 서로 달라요. 충돌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전공이나 산업별로도 좀 이 인력이 산업의 특성이 다르면서 필요한 인력의 특성이 다른데 이것도 좀 혼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 공학도 다르고 정통산업이나 BT 혹은 IT 같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의 혁신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특징을 파악하지 않고 각자 필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 현장에서도 혼돈이 생깁니다. 사실 이공계 기피라는 거 한 20년 전부터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공계 기피라는 거 요즘은 이공계 기피는 없다, 해결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공계 기피 얘기할 때도 더 큰 기피가 먼저 시작됐던 건 인문학의 기피라는 게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문사에서의 기획 기사인데 스카이 문과보다 지방대 이과가 요즘은 취직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이공계가 굉장히 뭐 이렇게 취직이 잘 된다. 그래서 이공계 기피는 옛말이다가 됐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인은 이제 대학 철법통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는데 이 학과 정원의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너무 빡신 용어니 약간 유연한 정원 운용이라는 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교가 생길 때 학과의 정원이 딱 정해지면 그냥 그 학과 정원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문과, 이과나 이런 사회의 필요에 의한 이런 것들이 잘 조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대학 사회에서 이렇게 이 학과의 사이즈를 지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부에서의 규제라는 것도 실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학과가 이 학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당 교수 수가 몇 명이 돼야 되고 이런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유연하지가 못한 제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런 거에 좀 자유로운 대학들이 있고 미국이나 이런 아까 같이 이 서양의 대학들은 그런 데서 많이 자유롭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인력을 보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곡 이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설 에서 이제 이 연결이 돼서 많은 분들이 10만 양병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해커 10만 양병 이러더니 몇 년 전에는 소프트웨어 10만
요즘은 AI 10만.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이 약간 구호 같은 건데요 라고 말씀드렸듯이 10만도 어느새 구호 같은 게 돼버려서 뭐만 하면 10만 양병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해커 양병 해가지고 그래 소프트웨어 지금은 또 AI 하자고 하네? 그럼 그래가지고 AI가 많이 발전했어?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전해서 했어? 해커가 많이 발전했어? 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양성하면 지금은 AI가 뜨지만 옛날에는 소프트웨어가 떴었고 그전에는 해커가 떴었고 이게 지금 양성하면 몇 년 뒤에는 또 다른 수요가 있어서 저 인력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산업에 대한 인력들이 저런 식으로 단기적인 수요 공급에 기반해 가지고 이렇게 급격히 양성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가 입장에서 보면 10만 명이 됐건 뭐가 됐건 약간의 이 공급 과잉을 낳고 그리고 나서 사실 10만 명이 되면 상당한 공급 과잉일 수도 있는데요. 저게 이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공급 과잉이 일어났을 때 국가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이제 해서 발전을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인건비도 좀 더 싸질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까지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저런 AI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도 결국은 양과 질의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아까 그 고급 인력과 산업 인력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건데 저렇게 인해 전술로 막 이렇게 내쏟는 게 중요한 건지 정말로 이 글로벌 수준의 이 소수정예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탑 수준의 역량을 가진 인재를 잘 키워내 가지고 똑똑한 몇 명이 여러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인력 양성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고민이 생각보다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나 각 전문가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냥 각자의 영역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국가 전략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겁니다. 이 보면 많은 인력 양성이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막 얘기했던 게 냄비 근성이라고 옛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축구 국가대표 막 이랬다가 좀 식는 것처럼. 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저런 AI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타고 가는 저런 산업들이 뜨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학과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이런 문화랑 또 좀 연결이 된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모두 다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아까 같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변하면 뭐든 이렇게 좀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요 부분만 치중하다 보면 급격히 대응하다 보면 아주 기초가 탄탄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인력이 얼마나 양성이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다 보니 소위 자격증 같은 이런 거는 많이 생기는데 그게 정말로 그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의 구직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라는 부분은 현장에서 심히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인력 양성, 그러니까 10만 양병설이 저렇게 계속되다 보니 상당한 피로감이 있고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과 비슷하게 피로감이 생기니 그거 또 해야 돼요? 뭐 예전과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작 필요한 사업을 놓치고 가게 되는 그러한 잘못도 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력이라는 건 그래서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 투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반이나 인프라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 기반 속에서 어찌 보면은 즉시 나타나는 수요에서 좀 대응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이라는 관점에서도 아까 그 산업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가 가령 이 IT 업종이랑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우리의 기간 산업들이 약간의 혁신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IT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람과 자금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그래서 기술 혁신 속도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그런 전형적인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시장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직이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딱 뜨는 곳에 해쳐 모여 해가지고 화학 했다가 또 다른 곳에 또 화학 모여서 했다가 그래서 이제 자본도 그렇게 치고 빠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혁신 그런 혁신이 조금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와
이거와 달리 자동차, 중공업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속도가 느리다고 할까요? 중후장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허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령 이쪽은 특허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도 옮겨 다니니까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거를 갖고 딴 데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가지고 내가 개발한 거를 지킨다라는 건데, 저쪽은 사람이 옮겨 다니기보다는 뭐 큰 중공업 회사가 하나 있으면 그 회사가 굉장히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기업 비밀의 형태로 좀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고,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도 계속 우리나라 어찌 보면 평생 직장 개념처럼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내부에서 끌어안고 그 안에서 계속 발전을 시키고 하려는 특징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길게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이 좀 다르고, 그러면 딱 보시면 인력의 양성도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령 우리는 지금 산업이라는 게 너무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있고, 옛날 같으면 추격형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추격형 산업에서는 그냥 선진국을 빨리 따라가는 기술을 획득하는 이런 인력들이 필요했으면, 요즘 이제 신산업을 일으키는 이런 이제 대전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탈추격형에서 추격형으로의 전환보다 더 큰 전환이라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커버하는 인력들을 양성해서 미래 혁신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인력 양성 사업이나 정책을 펼칠 때, 대학에서도 교육을 할 때도 요거를 얼마나 다 구별해, 딱 자르듯이 구별은 아니더라도 한쪽으로 확 쏠리는 양성 사업 이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구별을 해줘 가지고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기 그 기획을 하면서 제가 저기 이 건물은 아니고 딴 건물에 있는 과학기술한림원에 교수들, 아마 이 공학한림원과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과학한림원은 좀 더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이제 45세 미만으로 구성된 이제 차세대 과학한림원이라는 그 회원들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대학 기업의 미스매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교수들의 특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대학과 기업이 가장, 사실 대학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 생각보다 대학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 정부 책임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책임이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학을 구조조정이라는 거 아까 그 저출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봤더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이름을 자꾸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는 똑같고 아까 말씀드린 7, 80년대 커리큘럼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 대학이 되게 잘못하고 있고 변화를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대학 현장에서 사실 하다 보면 정부의 규제라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억지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한다고 사업으로 인력 양성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가령 뭐 특정한 AI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학 안에서의 정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자유로우면 아까 같이 10만 양병설 얘기하지 않아도 안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정원 조정을 하면서 앞서 나갈 수도 있고요. 가령 지금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울산과기원이나 제가 있는 포항공대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입학할 때 요즘 다른 학교도 몇 군데 있는데 입학할 때 정원이라는 게 없고 학과를 이제 조금 이따가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학과를 정할 때 한 2학년이나 3학년 때 학과를 정할 때 그때 정원이 있으면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카이스트나 저희 같은 경우는 정원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졸업한 학과 같은 경우도 정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거든요. 뭐 신문에 가끔 나옵니다만 요즘은 원자력공학과 이런 데는 거의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안 가고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환경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기술적 변화라든지 이런 게 또 존재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한 기술 도메인 학과에서도 보면 이렇게 세부 전공이 있어서 세부 전공에서도 약간씩 이 트렌드를 타긴 합니다. 이런 것들의 조정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우리 대학 제도는 경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학에 조금 더 이렇게 자율적인 어찌 보면 이게 시장에 맡긴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존재를 한다면 이게 조금 더 대학에서 산업과 함께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결합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이라는 것이 자율성을 갖기보다는 정부의 통제하에서, 우리 저기 초중고도 보면은 사립학교라는 게 있지만 사립
공립으로서라기보다는 공립학교의 보조적인 성격으로 자본이 투입돼가 학교를 만들고 운영에 대한 방식은 공립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대학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좀 살펴봐야 된다이고요. 또 어찌 보면 산업이라든지 기업 그 학문 분야라든지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인지 산업기술 인력인지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다를 거라고 하는데 쭉 보시면은 갖춰야 될 역량들이 또 많이 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역량이야 다 갖춰야겠지만 실무 역량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이 박사급 인력들이 글로벌 연구 역량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대학들은 어떤 대학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산업도 IT 산업이라든지 전통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 과목들을 가르치고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안고 전체적인 인력 양성에 대한 그림을 생각하고 제도나 사업을 조금 더 만들어가고 하는 게 특히 지금은 대전환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이 기술 환경 속에서 기술 사회 환경 속에서 지금을 놓치면 우리가 탈추격형에서 추격형의 이 패러다임 전환을 추격형에서 탈추격형으로의 이 패러다임 전환보다 더 큰 대전환의 시기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에서 양성해야 하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대학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고민해야 될 이슈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기술정책 MD 오동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How to Colloquium은 최신의 기술 이슈나 정책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코너가 되겠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전문가를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었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텍의 정우성 교수님을 모시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인력 양성 이런 제목으로 좋은 발표를 들었고 그 후속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간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 교수님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와 물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정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지금 우리 정 교수님이 좀 특이한 게 카이스트에서 복잡계로 물리학으로 이제 학위를 하셨는데 네네. 지금 포스텍에서는 산업경영공학 그다음에 물리학도 같이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네, 또 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게 된 좀 계기랄까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전 물리학과에서도 다양한 물리학의 모델을 써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봤던 데이터가 제가 사람 몸 안에 있는 것보다 몸 밖에 있는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회 현상을 많이 봤고 특히 그 논문이나 특허나 산업 발전이나 도시 발전 이런 데이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술 혁신이나 기술 경영, 기술 정책에 관심을 갖고 그쪽 이제 응용하는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런 기술 경영 정책의 영역입니다. 저희 이 포항공대에서 제가 양쪽 다 좀 학생 가르치고 같이 연구하는 이런 융합을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제안 주셔서 포항에서 두 학과 소속으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저희 연구실은 그래서 여러 학과 학생들이 지금 말씀드린 산업경영 물리학과 외에도 융합대학원이나 이런 여러 과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원한다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형 인재 이런 것들 기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시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좀 더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저 잘 몰라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어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융합형 인재, 장애 인재 이런 거 길러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으면 스템 교육이라 해가지고 그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다음 매스매틱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스팀 교육, 거기다 아트를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필요한 인력의 어떤 상이라 할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은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인력보다는 기본기가 탄탄한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코딩 교육 막 한창 강조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AI에 대한 어떤 아주 특정한 지식,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 바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지 길러, 이런 다양한 어떤 이 논쟁들이 있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게 정답이 하나로 딱 굳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큰 융복합, 빠른 변화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수학 지식을 필요로 하고 이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인력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인력이 하는 역할들도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이 글로벌을 선도하는 노벨상을 탄다든지 뭐 이런 인력들은 기초가 탄탄하고 연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야 될 테고요. 산업 현장의 문제를 많이 푸는 인력들은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요즘 그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 지식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게요. 연구개발은 조금 더 탄탄한 기초지만 저희 그 대학에 한번 포스코에서 저희 대학 교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산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여주시고 이걸 데이터로 풀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몇몇 교수들이 이렇게 답을 한 게 이거 저기 그 인공지능 하는 교수들한테 물을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인공지능보다는 이건 철강에 대한 공정을 잘 이해하고 산업을 잘 아시는 분들이 더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인공지능 데이터 다루는 분석법을 가르쳐서 그래서 해결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했고 양쪽 다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AI를 잘 하시는 분이 철강 공정을 좀 공부해 갖고 하시는 경우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 근데 이제 시간은 조금 그 철강 하시는 분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좀 걸렸을지 모르지만 한 1, 2년 지나니까 훨씬 많은 문제를 해결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는 말씀하신 AI에 대한 좀 테크닉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고 양쪽 다 사회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둘 다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니 그러면 뭐 양비론이네라고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비율이 필요하냐라는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수급 전망도 나올 거고 그리고 좀 아까 같이 이 산업 현장 인력들을 다시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연령도 다르고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특성도 좀 다를 거예요. 그런 식의 스펙트럼을 좀 잘 구성을 해주는 게 도리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답을 딱 정답을 내는 게 아니고요. 스펙트럼을 잘 갖추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원론적으로도 맞는 말씀이고 현실적으로도 사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워낙 대학 사실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학이 많고 또 미국하고 비슷하게 아마 대학 진학률 그러니까 인구 대비 대학 정원도 거의 세계 톱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인구 중심 대학이라든가 또는 이제 또 학부 중심의 뭐 그런 대학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지역 산업에 좀 특화를 하는 좀 유리한 그런 어떤 여건을 가진 대학도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감옥가서 그런 게 좀 희석되는 바람에 산업계에서 원하는 어떤 바로바로 소위 말하는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력 그러니까 산업계에 원하는 인재상과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상이 조금 이렇게 말 그대로 미스매치되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산업계 쪽에 잘 돌아가게끔 기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 정책도 그렇고 또 대학들도 각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제도적인 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연구중심 대학 말씀해 주신 대로 90년대 연구중심 대학 했더니 그게 좀 더 좋아 보이니 모든 대학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구중심 대학에 못 들어가면 마치 이렇게 좀 이류 대학처럼 취급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안전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대학 순위를 매기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근데 이 순위가 생각보다 공고한 게 우리 저기 그 특정 학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노량진 가면 있는 학원의 이 수능 점수대로 배치표 그 표처럼 이제 랭킹이 작용을 하니까 모든 대학이 이 랭킹에 유리한 지표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연구중심 대학으로 많이 이렇게 오리엔티드가 된 거죠. 정부가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하고 대학 평가기관이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면 그 잣대에 맞는 한 가지의 종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그죠. 미스매치를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양의 관점, 그러니까 숫자의 관점에 볼 수도 있고 또 인력의 수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력 수급 이런 조사를 보면은 뭐 학사, 석사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박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또 반대로 박사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학에 이런 데 주위에 보면
이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취업도 잘 안 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약간의 그런 뭐 반대적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는 주로 뭐 현장 인력으로서 어떤 제대로 그때그때 투입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이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기대 수준의 미스매치. 또는 뭐 인력의 어떤 영역마다의 또 미스매치, 뭐 수준의 미스매치 여러 가지가 좀 차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정부 전체의 이제 뭐 인력 정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의 노력, 기업의 노력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아마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이거 좀 어느 정도 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학에서의 어떤 인력, 그러니까 입학생이라든지 뭐 정원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에 이제 어떤 유동성 내지는 유연성 이게 이제 상당히 올라가야 이게 가능하다. 지금처럼 시스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무망해 보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 사회도 학문은 빠르게 발전할지 몰라도 대학의 이 시스템이라는 건 조금 느리게 변화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 대학이라는 것이 이 학문의 이 가치를 추구하고 뭐 독립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좀 느리게 변화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교과 과정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가르치기 편한 것들을 계속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학이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뭔가 수입을 만들고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을 이런 제도적인 여건이 잘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가자가 되면 대학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자율이라는 게 아까 그 정원의 유연한 운영이라든지 교과 과정의 변화도 있겠지만 대학도 결국은 제가 다니면서 학생들하고 있을 때는 우리 대학 부르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우리 회사라 불러요. 저도 이제 월급 받고 회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안정적 운영,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 여기도 약간의 그 수입이나 이런 재정적 안정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재정적 안정성이 곧 자율성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학 같으면은 정부 재정이 한 4,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들어가요. 카이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2,500억 수준 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사실은 이제 큰 대학들 있잖아요. 사립대학들. 그런 대학들은 사실은 정부가 일종의 블록 펀딩으로 주는 기본적인 교육 지원금 100억도 안 돼요. 큰 사립대학도. 그런데 어느 걸 다 보고하게 하고 또 뭐 이렇게 그죠? 간섭하는 게 참 그게 빨리 좀 풀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주제로. 그 얘기는 너무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예, 그러면 저기 한 5시간 영화를 찍어야 돼요. 네. 그럴 것 같아갖고 이제 주위에 보면 고급 인력들의 해외 유출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고 외국을 많이 뜨는 애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또 학위 받아가지고 포닥하면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려는 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위에 보면. 그리고 외국에서 헤드헌팅도 강하고 심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기술 인력 내지 고급 연구 인력의 어떤 뭐 유입이나 유출이나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식의 좀 정책을 강화해야 우리 고급 두뇌들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제 회귀 내지는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특히 이제 아까도 그 표에도 보시지만 출산율이 지금 난리예요. 그래갖고 2020년 수준 보니까 2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다 싶은데. 예, 사실 해외 유출이라 그러는데 특정 국가 미국이 다 독식을 하는 게 심해지는 거죠. 유럽 분들도 만나보면 독일이나 이런 데도 미국으로의 고급 인력 유출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현실로 드러나 있고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갈수록 이 부익분 빈익빈이 이렇게 강해지는 건지 인력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과학기술이라는 게 요즘은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러니까 혼자서 무릎 탁 치고 발명하는 건 이제 없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이 부자들이 더욱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이제 이민국가라서 사실 미국 이공계 인력은 거의 이민자로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 시스템 운영을 하다 보니 더 많은 인력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을 쭉 보면 그래도 아직은 이 수위권에 있는 혁신에서는 그런 국가라서 그래도 좀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게 국가가 사는 거랑 회사가 사는 거랑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연구소 만들고 공장 만들고 이러면 거기에 이제 고용이 창출되고 하는 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좀 더 큰 기업이나 대학에 어쩔 수 없이 좀 공공에서 대학이나 이런 데 좀 투자를 많이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장기적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저렇게 인력을 좀 외부에서 좀 수혈하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뭐 바쁘시니까 뭐 다 뭐 여쭤볼 수는 없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대학 특성화라는 게 하나의 이슈 중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학이 이제 우리나라가 한 200개 다 될 거예요. 막 지방 대학 같은 경우는 정원을 못 채운다는 그런 또 우려도 나오고 또는 비슷비슷한 과들이 쫙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학교마다 좀 특성화되면서 자기네 좀 더 집중할 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학이 좀 원하는 게 뭐죠, 정부에? 이게 대학 스스로 다 할 수는 없는 지금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잖아요. 현재 그렇죠. 우리나라에. 재정 자립이라는 게 아주 몇십 년 동안 걸쳐서 쌓아왔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 사회가 그렇지 못했고 제도가 그렇지 못해서 네네. 지금은 당장 자립하라고 하면 자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이런 제도도 열어줘야 되지만 결국은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공공이 약간 지원해주는 이 과도기적 단계를 좀 거치긴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대학의 재정이 지원되는 형태가 목적을 띄고 뭐 이걸 하세요. 어떤 사업 프로그램 통해 그렇죠.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대학 재정 지원이든지 R&D든지 딱 찍어서 나왔습니다. 네네네. 이제 대학의 기반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그런 거보다는 블락 펀딩의 형태로 지금부터는 원래 대학에 가던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 이거를 사업 목적은 떼고 대학이 일단 자율적으로 한번 잘 해보세요 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 좀 더 나가서 뭐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유도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특히 지금이 이제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 이런 시기가 와서 보통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데 역발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번 시도할 수 있는 대학이 좀 학생들이 줄면서 이렇게 변화해도 그렇게 학생들에게 큰 충격이 안 갈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할 때 지금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현재 그 풀타임 이퀴벌런트 연구자가 40몇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전체 카운트를 하면은 연구 보존까지 하면 한 75만 정도 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풀타임을 하는 게 한 40몇만 정도 되는데 요즘 이제 무슨 AI 인력을 뭐 10만 명을 양성하자, 무슨 해커 10만 명 양성하자, 뭐 10만 명 양성하자, 50만 명 양성하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하시거나 또는 뭐 심지어 뭐 심하게 표현하면 난무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의 접근법이 저는 이제 클리어하긴 하지만 상당히 좀 위험한 측면도 있다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교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도 뭐든지 만들어내서 시장에서 밀어내 놓으면 이게 혁신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 뭐 선형 모형이라든지 푸시 모델의 방식으로 인력도 어떻게든 양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인력이 뭐 일을 하고 산업을 창출할 거지라는 어찌 보면 과거의 선형 모델 뿐만 아니라 고성장 시대나 이런 데 적합한 패러다임 그리고 이제 선진국을 추격하는 패러다임에 적합한 거라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이제 시대가 좀 혁신의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되는 패러다임이 아닐까. 다만 이제 10만 이런 거는 임진왜란의 10만 양병설 이후로 우리가 마치 구호처럼 빨리 이 부분이 급합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피로감도 있고요. 정말로 이 하다 보면 정책에서 10만이라는 구호가 생기니까 10만 명을 만들어야 되는 식으로 자꾸 가요. 이것도 불필요한 가잉이라는 게 당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와 관련돼서는 조금 조심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우성 교수님 모시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인력 양성과 관련된 발표도 듣고 관련된 말씀을 좀 가볍게 이렇게 오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 교수님 오늘 좀 뭐 말씀 재밌었고 재밌었죠? 네, 즐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독자 여러분들도 이번 회에 어떤 저하고 이렇게 대담이 이런 대학 문제라든지 또는 인력의 어떤 좋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